기하, 그러니까 도형 수학 테라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그 강의에서는 대수를 좀 다뤘었는데, 대수가 의외로 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자도 들어오고 수식들이 많아서 대개는 수학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공식이어서 풀기는 좀 편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독해를 한다든가 그 뜻을 좀 가늠하기는 조금 불편한 그 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루게 되는 이제 기하, 저는 이제 도형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만, 기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인 출발을 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서부터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산술이었죠. 대수라는 표현보다는 좀 산술이 있었는데, 산술보다는 이제 기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발달을 하게 돼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도형이 눈으로 딱 보이는 어떤 직관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수학을 다루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기하냐 대수냐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수학이 대수는 조금 추상적이고 수식을 다루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해석의 과정을 좀 거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느낄 때 되게 대수 쪽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자, 기하는 거기에 비해서 좀 직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눈으로 바로 보이는 도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저희가 수학을 접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기하가 그렇게 쉽냐? 전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기하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기원전 4세기경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기하 원론을 만들면서 기하를 굉장히 논증 형식으로 다뤘거든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어떤 기본 전제로부터 출발해서 연역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좀 이성적인 접근, 연역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기하도 논증 기하 형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의와 몇 가지 공리들에서 출발해서 전체 정리, 도형의 성질들을 연역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서술이 되기 때문에 흔히 그것을 저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웁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논증기하라는 형식으로, 예전에는 논증기하라고 불렀던 유클리드 시대는 논증기하, 그러니까 논증을 해나가는 연역적 형식이었던 기하였는데, 이게 좀 너무 논증이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 역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도 역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논증 기하 쪽에서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학교 수학에서 이제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유클리드 기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논증은 물론 다루긴 하지만 유클리드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좀 직관적인 설명으로 넘어가고 몇몇 경우에 있어서만 저희가 논증을 좀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너무 논증적이면 좀 힘들다는 것을 뭐 선생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논증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 필요시에는 논증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저희가 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기하라는 파트는 이제 크게 두 개로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학도형에 해당하는 고정기하. 이 부분을 중학교 내용을 다루는데 유클리드 방식에 조금 더 가깝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푸는 거는 유클리드 시대 때는 안 했던 것들이고요. 유클리드 시대에는 이제 명제 하나하나를 그 연역 증명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논리적 사고력을 좀 기르는 거, 그것이 중심이었던 교육이었습니다. 그 기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요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현대 학교에서 배우는 도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난도 문제 푸는 걸로 좀 많이 문제풀이 위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래 수학이 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논리적인 훈련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금 복원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학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 제가 또 갖고 와서 푸는 문제들은 주로 이제 학교 수학이 있는 문제들을 좀 풀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재미로 풀기에는 아무래도 학교 수학 문제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도 다루는데 그래도 그 역사적으로 이게 기하라는 이 논중기하라는 것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그 많은 그 석학들 수학에서의 석학들이 좀 문제시했던 것들은 하나씩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18세기까지 주류 수학이었던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좀 이해해 보는 것도 저희한테는 좀 뜻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 중학도형이 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이 좀 끝나고 나면은 이제 17세기 데카르트의 해석기하, 좌표계를 갖고 와서 대수와 기하를 결합시켰던 그 새로운 수학을 열게 되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좌표계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연립방정식을 풀고 그리고 뭐 복소수라든가 행렬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기하의 세계를 엄청나게 넓혔던 이제 현대 기하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인데요. 고등학교 수학을 이어서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려고 하는 어떤 범위는 지금 교육과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행렬도 빠져 있고 복소평면도 빠져 있고 공간 벡터도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다 다뤘던 내용이고, 뭐 물론 이과 과정이죠. 이과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고,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현대 수학, 특히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 AI 이쪽에서 다루는 어떤 현대 수학의 느낌들을 조금은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전 교육과정,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고등학교 내용들을 좀 부활시켜서 그것도 이제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들이 어떻게 그 도형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좀 집중할 것이고,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난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재미 삼아서 한두 개 가끔은 풀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뭐 수능 문제 중에서 뭐 괜찮은 거는 같이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긴 할게요. 근데, 주로 그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현대 수학을 좀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특히 커다랗게 해석기하학을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공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줄거리하고 범위는 대략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대수를 진행해 본 결과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도 아마 그 이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범위가 워낙 넓어졌어요. 그 고등학교 과정도 꽤 넓고 중학교에 있는 도형 파트는 거의 다 다루기 때문에 이 분량상으로도 꽤 됩니다. 그래서
1년은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뭐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뭐 도형에 대해서 음미하면서 가는 시간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진도를 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내드린 그 교재를 이제 펼치시고요. 전체 목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파트 A 대수는 끝났고요. 파트 B 도형으로 가서 이번에 도형 1 고전기하, 중학도형의 논증기하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에 대해서 관련히 좀 살펴볼 거고요. 기본 도형과 작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도형인 삼각형, 사각형 및 다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까지가 이제 중3 과정까지 도형인데요. 중2, 중3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상으로는 거의 1년치 과정인데 이것도 조금 빨리, 그것보다는 좀 빨리 다루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부분은 이거는 이과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해서 일단 삼각 B가 중학교 과정이고요. 삼각 함수가 고등학교 과정인데 이것을 이제 삼각 B와 삼각 함수를 합쳐서 동시에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덧셈 정리 이 부분은 그 문과에서는 배우지 않고 이과에서만 배우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좀 뭐 쭉 설명을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전통적으로 악명이 높죠. 대부분 고등학교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삼각함수를 많이 꼽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가 워낙 공식이 많아요. 엄청난 공식에 시달려야 되는데 뭐 정석 같은 책을 보면은 공식 외우는 요령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우려고 하면은 그냥 외울 만한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세보니까 50개가 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아무래도 공식을 외우고 그걸 적용해서 푼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는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경고 같은 걸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뭐 어렵게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가 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 부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삼각함수가 또 굉장히 이공계적으로는 좀 중요한 것이 이것이 파동을 다루게 되거든요. 나중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음파라든가 파동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가지는 모든 움직임을 서술하는 도구로 삼각함수가 좀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이의 급수라고 이제 미적분 쪽에서는 굉장히 이건 뭐 대학 과정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학 과정인데 모든 함수를 삼각함수로 근사화를 시킬 수 있다. 그 삼각함수의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해서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각함수가 본질적으로 함수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거든요. 물론 대학교 가서요.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삼각함수가 좀 중요하고 이것이 나중에 복소 평면을 다룰 때나 또는 1차 변환, 행렬을 다룰 때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함수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수학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전문가로서 수학을 하는데 좀 필수적인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함수를 좀 고생스럽지만 좀 진행할 거고요. 만약 예전에 삼각함수랑 좀 원수가 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느 정도 좀 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소박한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기하 부분, 약간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섞여 있지만 어쨌든 중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파트 B2에서는 도형 2 해석기하,
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기하입니다. 평면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직선 원 2차 곡선, 도형의 이동과 부등식의 영역, 복소평면 극형식.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공통 과정에서는 1-2까지가 공통 과정이고요. 2차 곡선은 이과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선택 기하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공통 과정은 아니고요. 1-4하고 1-5 같은 경우는 1-5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1-4도 부등식의 영역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건 예전 교육 과정에는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포함해서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좌표계를 만들고 이 안에서 도형들을 방정식으로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서 다루는 훈련들을 좀 하게 됩니다. 뭐 크게 보면은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 이거를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1차 변환과 벡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그 공통 과정에서 빠져 있죠. 특히 행렬은 예전엔 좀 학교에서 다뤘었는데 지금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행렬이 아무래도 대학이나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행렬을 다루고요. 행렬을 다루는 이유는 행렬이 변환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행렬이기 때문에 변환에 정말 변환은 이제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죠. 여기서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고, 또 변환은 동시에 점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점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벡터에 관련된 내용을 또 다룹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문과도 배워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벡터 부분은 문과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과에서도 지금 선택적으로 선택 기하로 선택한 사람만 배우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건 대학 가서는 미적분학을 하게 되면 100%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해두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고급 수학을 좀 이해하시는데 역시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 저는 교육과정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것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공간 벡터 다루는 것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의 이유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 보는 기호가 등장하고 처음 보는 정의들이 등장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익숙해지고 나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도형인데, 이 공간 도형은 중학교 공간 도형을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중학교는 주로 평면 기하 위주로 좀 다루고, 공간 도형의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공간 도형 부분하고, 그 고등학교 공간 도형을 합쳤고, 그리고 공간 좌표하고 공간 벡터, 이거는 이제 해석 기학 입장에서 공간 도형을 다시 수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할 예정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하면은 예전 교육 과정에 있었던 모든 수학적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이과 스타일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문과까지는 아무래도 중학도형까지가 아마 공통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공통 부분이고, 해석 기하의 앞부분까지는 공통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과에서 다루는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문계였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감안해서 아주 기초서부터 그냥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은 좀 많이 빼겠습니다. 지금 소위 얘기하는 초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것들은 제 생각에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별로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행 교육 과정의 목표 정도 되는 수준, 그냥 어떤 이 단원 통해서 단원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 정도, 교과서에서의 학습 목표를 이루는 것 정도를 제가 공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도형도 이과생들도 어려워합니다. 뭐 저도 솔직히 공간도형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그리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하지만 뭐 쉽냐 어렵냐 보다는 여기서 뭔가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커다랗게 두 파트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좀 감을 좀 잡기는 어렵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 중학도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소단원이 있는데요. 도형, 기초, 평면도형, 삼각함수. 뭐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가시면 기하라는 말을 내가 왜 쓰지 않고 도형이라고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기하라는 말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하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하가 한자어잖아요. 이 수학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한자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기하라는 말을 들을 때 기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자로는 맞나요? 그 기하라고 쓰잖아요. 이 기하, 이게 무슨 말인가? 얼마인가라는 뜻이죠. 얼마인가.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자어, 중국에서 붙인 이름이고, 그리스어는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읽기 힘든데, 메트리안가 이렇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고 이제 하는데,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 지오가 이제 땅이라는 말이고 메트리가 측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측정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그리스어도 뭐 똑같다고 합니다. 땅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와 측정하다를 뜻하는 그리스 단어를 합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영어로 거의 그대로 쓴 거죠. 지오메트리. 그래서 땅의 측정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측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라고 불렀던 것은 실은 측정. 측정이라고 정확하게는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도 이게 말 그대로 측정이지만 측정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다행히 도형을 다루는 학문,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기하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그 아래 쭉 나옵니다. 자, 기하에 대한 이제 말을 좀 살펴보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얼마인가를 뜻하는 말로 구장산술, 이게 중국의 고대 수학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책에서는 이 안에 나온 문장 중에서 밭의 넓이가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에서 이제 기하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하는 얼마냐? 그 문제에서 땅의 넓이는 얼마냐 해서 위전 기하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같은 표현이 쓰였는데 명나라 때까지 이 기하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는 거죠.
근데 기아라는 표현이 이 시대에 맞춰서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7년 17세기 명나라의 서광계가 마테오 리치와 함께 에우클레이데스의 원론, 이게 에우클레이데스는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를 에우클레이데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원론 라틴어판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기하원본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번역본에서 기하라는 말은 지오메트리라는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크기하고 양이라는 뜻으로 여기 유클리드의 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엘리먼트, 원소라는 뜻이죠. 엘리먼트, 어떤 부분, 원소 이런 뜻인데 기초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는 뜻에서 원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클리드의 원론이라고 하면은 논리의 시작이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란 뜻이에요, 실은. 그런 뜻으로 이제 엘리멘트를 썼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하학 원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원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앞에 기하학을 붙였어요. 원론의 내용이 총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하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수식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비례도 있고, 무리수에 대한 것도 있고, 정수론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클리드가 쓴 13권짜리 이 원론이라는 책은 기하학만 다루는 게 아니고 수학 전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기하학 원론이라고 했을 때 이거 기하라고 하는 것은 크기 양이면서 넓게는 수학이라는 뜻으로도 썼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하라는 말이 이제 크기 양이라는 말하고 이 수학이라는 보다 더 큰 의미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테오 리치의 역기하 원본이라는 또 책, 몇 가지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하학을 양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양을 다루는 어떤 학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이라는 게 왜 나왔냐 하면 크게 이제 수학의 대상을 수를 다루냐 양을 다루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정수론, 뭐 무리수, 유리수, 실수 이런 어떤 수를 다루는 학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대수라고 부르죠. 대수적인 파트가 있고 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은 개수를 셀 수가 없고 넓이가 어떻게 되냐, 길이가 몇 cm 나오냐 이런 식으로 약간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어떤 양을 다루는 어떤 내용들로 좀 크게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산적인 부분하고 이건 연속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전서부터 수학을 약간 이렇게 고대인들도 좀 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하라는 말은 양쪽에 해당하는 말이었다. 이런 양쪽을 번역하는 데 썼다.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형 같은 것도 실은 양적인 것이니까 뭐 당연히 기하라고 부르는 게 좀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얼마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얼마라고 하는 것이 밭의 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하적인 양들을 다뤘다라고 또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하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얼마인가라는 말에서 양을 다루는 어떤 그 명사로 바뀌기까지가 하여튼 저희보다는 중국인들 안에서 어떤 그런 논리들이 있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뉘앙스로 계속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히 이제 서학범에서는 기하지학이라는 낱말을 수학의 번역으로 썼다. 드디어 이제 수학의 번역으로 기하를 썼다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기하 원론이라고 했을 때 이미 수학이라는 번역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나라 때도 기하라는 낱말은 흔히
보통 서양 수학 전반을 부르는 말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라는 말이 얼마인가를 따라서 양을 다루는 것, 수학을 다루는 것까지 다양한 어떤 뉘앙스로 역사 속에서 계속 써져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중국 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하기다고 그대로 받아 쓰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형이라는 말하고 이 기하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말이겠냐 이런 의문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들이 기하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냥 기하라고 따라 부르긴 하는데 이 기하라는 말의 본질이 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도형이라는 뉘앙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커서 저는 이제 수학 용어가 조금 바뀌어야,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언어 자체가 그 대상의 본질을 다루고 있을 때 저희가 명쾌해지고 사고가 직관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루는 대상하고 부르는 말하고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학문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하라는 말이 좀 좋지 않은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형이라고 그냥 부르자 정도로 좀 제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후에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제 프랑스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기하 원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최초로란 말이 나옵니다. 기하를 지오메트리 번역어로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매그니튜도, 그게 양이라는 것의 번역어 또는 매스메티카, 수학이라는 것의 번역어로 기하를 썼다가 지오메트리 번역어로 기하를 쓴 거는 17세기 말에 와서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하학이 어떤 도형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그 용어 자체도 실은 뒤늦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막판에 이제 측정이라는 요 단어를 이제 기하라고 해석했다. 지금의 기하학을 가리키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해왔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변화하지 않을까, 또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이제 기하학의 역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기하학의 커다란 조망을 좀 해드리려고 이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뭐 기하학 역사를 통달할 만한 어떤 학문의 수준은 되지 못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 검색을 하고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들 좀 참고를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다랗게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기하학은 고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죠. 땅의 측정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어느 문명 사회나 뭐 농경이나 건축을 위해서 측정하고 이렇게 길이를 재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세금을 먹여서 또 세금도 걷어야 되니까 땅의 넓이를 알아야 또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축조를 기하학을 이용해서 했다라는 건 뭐 거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기에 형성된 고전 기하학이 이제 고대 문명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로 바뀝니다.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은 흔히 기원전 6세기 정도서부터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기원전 6세기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5세기, 4세기 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이런 어떤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이제 대거 등장합니다. 대략 그 시기를 고대 그리스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는 컴퓨터와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를 작도의 도구로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클리드는 고전 기하학을 정리해서 원론을 집필하였는데, 유클리드 이전에 피타고라스라든가 플라토, 특히 이제 플라토는
아테네 학당에서 기하학을 가르쳤죠. 그래서 기하학을 굉장히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선대들의 어떤 자료들이 남아 있었고, 유클리드는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원론 엘리먼트를 집필했습니다. 근데 원론의 내용 자체가 워낙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 이전에 있던 수학책들이 몽땅 싹 사라질 정도로 뭐 대단한 위치를 나오자마자 대단한 위치를 차지했고, 무려 거의 2000년 동안 이 책의 권위를 넘어설 만한 수학책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나라에서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제 유클리드 기하 원론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이 된 책으로도 알려져 있죠.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이.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거의 18세기까지 교과서 역할을 해왔는데, 현대적인 수학으로 가면은 이제 유클리드라는 것이 많은 한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의 현대 수학들이 등장하게 되고, 크게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었나? 이제 현대적인 기하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 현대 기하학이죠. 자, 첫 번째는 좌표 평면을 이용한 기하학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해석 기하학이라는 거죠. 17세기 워낙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려서 이제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17세기 르네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도입해서 도형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제 기하와 대수의 결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수식은 기하, 대수고 도형은 기하니까 이것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 해석적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해석기하학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기하죠. 요것을 축으로 해서 이제 쭉 발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와 기하의 결합이다. 두 개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뭐 대수 따로, 기하 따로 이게 따로따로 발전했었는데, 이것을 물론 약간의 이제 겹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곱셈 공식 같은 것을 기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둘 간에 분명히 교류는 있었는데, 이 도형 자체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개가 통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석기하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위에서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미적분이 결합이 돼요. 이게 좌표 평면을 다뤄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미적분까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미적분이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도형 문제들은 이제 미적분으로 이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기하학이라는 그 커다란 또 조류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대수기하학. 얼마 전에 우리 허준희 교수 필지상 살 때 이 대수기하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쪽 파트에도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뭐 굉장히 주류 중 하나인 분야가 되고요. 현대기하학에서 이쪽으로 뭐 미분기하학, 대수기하학 등등으로 이제 쭉 발전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원근법에 필요한 사형을 다루는 곳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변환이라는 거죠. 변환. 그러니까 기하학을 다루는데
기하학에서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뭔가의 변환을 줬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를 살펴보면서 도형이 이런 변화를 시켰더니 여기까지 성질은 살아있고 나머지 성질들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찾아졌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데, 변환 중심으로 도형을 재해석합니다. 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르네상스 시절에는 원근법이 발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시도법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대부분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형기하학이라고 나중에 부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정확한 어떤 도형들을 평면에 그리는 것과 공간감을 주는 것, 그 사이에 어떤 사형이라는 관점을 이제 엮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달라 보이도록 변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변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기하학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장르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6세기 정도만 해도 이제 발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길이 비례를 유지한 상태로 변형시키는 닮은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각이나 길이를 보존하는 변환, 그리고 합동 변환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대칭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크기나 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변환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사용의 입장에서는 소실점 입장에서 비례 관계로 도형을 펼치는 것이니까 비례만 남고 크기가 달라져요. 또 각은 보존이 됩니다. 이런 또 변환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폴로지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유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고무줄 기하학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길이하고 각을 변환시키는데 연결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변환을 하게 되면 연결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변화하는 어떤 변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성질들이 남게 되는데,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기하학이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펠릭스 클라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기하학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 중에 변화하지 않은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파트예요. 사형 기하학이나 위상수학. 또 여기는 일종의 군론까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대수에서 어떤 연산결과 이것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엮어서 변화하는 것 안에서 변하지 않은 어떤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쪽으로 크게 이제 발전하는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또 주류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는 이것의 탄생 자체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클리드 기하학이 총 10개의 공리로부터 그 400개가 넘는 어떤 정리들을 연역적으로 구성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공리를 이루고 있던 하나의 공리, 이제 평행선 공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역사적으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반대, 평행선은 만난다라든가, 그러니까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평행한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평행선 공준에 대한 가정을 좀 바꾸더라도 여전히 기하학이 성립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이제 보여이, 로바치엑스키, 가우스 같은 수학자, 리만 등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평행선 공준이 성립하지 않는다. 평행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다 또는 아예 없다라는 가정으로 기하학을 만들더라도 여전히 모순이 없는 어떤 기하학들이 만들어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요. 특히
이것은 뭐 관념적이고 저희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하학이라는 의식이 좀 강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상대성 이론의 어떤 토대가 되는 중요한 기하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실은 지구는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면입니다. 구면에서 쓰이는 기하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기본적으로 평면 위에서의 도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이 구면에서의 도형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리를 좀 바꾸면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전 우주적 관점 또는 아주 국서적인 세계를 다룰 때 평면 기하학 대신에 타원 기하학, 쌍곡 기하학 이런 것들을 쓰면 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컸어요. 옛날에 이제 칸트의 어떤 그 선험적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험적이고 뭐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설이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인간의 어떤 눈으로 잠깐 볼 수 있는 이런 세계에서의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기하학이라는 것도 실은 대단한 한계의 어떤 가정 아래에 있었던 기하학인 것이고, 그 가정이 바뀌는 세계가 공상이 아니라 또 다른 우주적 세계에서는 존재하고 거기에 맞는 기하학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충격적인 어떤 발견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하학이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의 어떤 가정을 벗어난 새로운 기하학인 거죠. 이 세계는 평면이 없고 공면만 있대라든가, 뭐 이런 평행선이 없대라든가, 또는 여러 개가 생긴다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실과 더불어 이 공리주의라는 수학의 또 대표적인 어떤 입장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가정했던 그 공리를 바꾸기만 해도 새로운 공리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수학이 만들어진다. 즉, 수학은 공리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약속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리를 바꿔버린 그럼 새로운 수학이 언제나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까지 수학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냥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수학 기초론이라는 어떤 수학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학문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진보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아노 공리계라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지까지 막 이제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상한 어떤 우리가 절대적으로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의심하면서 그것의 기초가 되는 궁극적인 최초의 공리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로 수학을 재구성하려는 이제 노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기초가 굉장히 좀 엄밀해지고 탄탄해지지만, 이것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으로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리만 바꿔놓으면 그 안에서 완전 무결한 수학 세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공리를 갖고 오더라도 그 안에서는 반증도 증명도 할 수 없는 참인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괴델이라는 사람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완전성 정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 대수학자들이 이런 어떤 공리를 가지고 완전한 수학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데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것도 불과 이제 갓 20살 넘은 천재 소년이 나타나서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탄생으로 공리주의와 수학 기초론이 이제 왁꽃을 피웠다가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그 노력이 약간 좀 헛되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결국. 그래서 이제 완전성을 확보하려라는 어떤 노력들은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죠. 그래서 이제 수학은 길을 잃었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대답할 만한 입장은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어떤 공리들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공리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진리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물론 불완전한 상태로 말이죠. 뭐 그런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행선 공준을 거기다 아래에다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나중에도 제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평행선 공준 때문에 빚어졌던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주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기하학을 이렇게 크게 3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안에서도 뭐 서로 합종연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장르가 뭔지 모르겠는 어떤 수학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수학은 누구도 그 전체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다 자기 영역 안에서만 일하기도 너무 깊고 어렵기 때문에 타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돼서 대략 이렇게 3개의 틀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이게 전부다라고 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하학에 관련된 대략적인 어떤 개요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점과선, 이거는 제가 그 대한연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놨는데, 요거 영상도 제가 같이 올려놨죠. 제가 어렸을 때 좀 즐겁게 봤던 수학 동화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새도 서점에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왔는데 어쨌든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이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그 영상도 뭐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대한연 홈페이지 제가 아래 링크를 적어 놓기도 했는데, 이거는 아마 복사해서 붙이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한번 들어가서 10분 정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과선이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965년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했던 또 이런 영화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도형의 기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하학 원론이라고 불리는 유클리드 원론은 기원전 3세기 당시에 그리스에 퍼져 있던 수학에 관한 내용이 집대성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유클리드의 독자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건 얼마 되지 않고 정의 131개, 공준 5개, 공리 5개. 그래서 공준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에서 적용되는 공리를 공준이라고 이때는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10개의 공리로부터 465개의 명제를 연역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치밀함은 높이 평가받았고 추후 대표적인 지식인의 교양서가 됩니다. 그래서 후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유클리드 원론을 읽었고요.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구성, 정의, 공리, 명제, 이렇게 연역적으로 구성하는 이 스타일로 글을 썼다고 해요. 대표적인 스피노자 같은 경우가 쓴 책도 구성이 이렇습니다. 후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이 구성을
그대로 흉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유클리드 원론이 전 세계 어떤 지식인들한테 차지하는 이 비중이 막강했는데요. 이제 시작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도형 나올 때마다 도형이 뭐다, 뭐다,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어서, 꽤 많습니다. 131개는 1권에 다 나오지 않고요. 1권에는 한 대략 30개 정도의 도형에 대한 정의들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공리 10개가 적혀 있는데요. 후대 사람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 공리로 더 넣어야 되는 내용들이 더 있더라라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공리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평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래 제가 줄을 달아놨는데, 공리가 지금은 1899년 힐베르트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의 기하 공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바꿔서 현대 기하학을 좀 유클리드를 좀 버전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힐베르트도 꽤 수학의 천재죠. 그 당시 엄청난 대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제2의 유클리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전에도 유클리드의 어떤 놀라운 이런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칭찬을 하지만 약간 미흡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좀 발견이 돼서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란 게 누구나 다 자기가 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리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버려서 공리에 안 집어넣습니다. 유클리드도 좀 그런 실수들을 몇 개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좀 불완전한 책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역사적으로는 꽤 완벽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후대의 모범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0개의 공리, 공준 5개하고 공리 5개는 도대체 뭐냐? 그거를 실제로 적어 놨습니다. 공준 보시면은 너무 좀 뻔하다. 이런 거를,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준 5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미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점이 뭐고 직선이 뭔지를 정의해야 되니까 이 공준 앞에는 실은 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정의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정리를 했는데 정의를 한 3개 정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공준이 시작돼요. 자, 두 번째, 유한 성분에서 임의의 길이 직선으로 늘릴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것도 이제 유클리드의 어떤 한계 중 하나인데요. 이 당시는 직선하고 선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분하고 직선을 구분하거든요. 선분은 직선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한 길이를 가지는 것을 이제 선분이라고 부르고, 직선은 기본적으로 무한 길이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직선하고 선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워요. 중학교만 해도 이제 선분과 직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반직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직선의 종류들도 좀 약간 다양해지죠. 근데 이때는 이런 분류 자체가 별로 없어서 선분하고 직선하고를 거의 같은 것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유한 직선에서 임의 길이 직선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원래 표현인데 제가 이제 선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려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자유롭게 늘려서 무한대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이랑 애초에 무한이기 때문에 너무 늘릴 것도 줄일 것도 없다라는 게 현대적인 입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임의의 중심에서 임의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원을 만들 수 있다. 원이 작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뭐 이것도 당연해 보이죠? 자, 네 번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이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증명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야, 직각이면 다 같은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이 당시 또 각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각의 정의를 보시면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각이라고 불렀고 원은하고 접할 때 이것도 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걸 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어떤 이 각을 각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원의 접선도 만들어서 생기는 이것도 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걸 뿔각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요거는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제 각으로 취급하지는 않죠. 어쨌든 뭐 이런 각을 정의해 놓고 이제 평각, 직각을 정의를 하는데 이미 직각은 모두 같다. 우리도 당연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발견해서 적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문제의 평행선 공준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두 개의 직선이 있고 세 번째 직선하고 만났을 때 생긴 같은 변의 두 내각, 이것하고 이것 또는 여기하고 여기겠죠. 같은 편의 내각, 두 개의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내각 이쪽 두 개 또는 이쪽 두 개, 이것이 두 직각의 합이라고 하면은 180도죠. 180도보다 작은 쪽에서 두 직선을 무한히 연장했을 때 반드시 만난다. 그럼 눈으로 지금 보기에는 이쪽 각이 작잖아요. 이거 무한대로 늘리면은 언젠가는 만난다는 거죠. 이걸 평행선 공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직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만났을 때 여기가 두 개의 직각이 나왔다 하면은 여기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행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평행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의에서 평행선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공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1, 2, 3, 4하고 5번은 많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1, 2, 3, 4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다 끝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해 보이는 내용들이어서 저거는 정말 뭐 너무나 당연해서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번은 두 줄이나 돼요.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직선과 세 번째 직선 같은 변의 두 내각의 180도보다 작은 쪽에서 무한히 연장했을 때 만난다. 물론 방금 전에 공리에서 2번 공리, 직선은 무한히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무한히 늘릴 수 있어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그 당시 수학자들이 의심을 했어요. 아, 이게 공리 맞아? 좀 당연해 보이지가 않는데 뭔가 좀 증명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증명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증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를 합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수학자들이 평행선 공준을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다 실패해요. 근데 이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평행선의 성질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평행선 공준하고 똑같은 명제가 수십 개가 나와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것도 이것과 똑같은 동치 명제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거라든가 한점을 지나면서 한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것도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선 공준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한 직선과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뭐 요것도 평행선 공준하고 동치명제라고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천천히 나중에 이제 다 증명이 돼요, 저게. 뭐 이거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삼각형의 내각이합이 180도다. 뭐 이런 명제들은 5번 평행선 공준하고 동일한 명제라고 보여지기만 할 뿐 증명은 안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전제에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고 이런 전제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고 이걸 전제로 이걸 증명하거나 증명하거나 가능한 겁니다. 뭐 이게 문제의 평행선 공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정한다는 거는 뭐냐? 아이고 이거 각이 작았는데도 안 만났다. 라든가 뭐 2점 이상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많은 수학자들이 매달려서 평생에 걸쳐서 증명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딱 이해를 해서 맞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천재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이 이 내용과 같다라든가 이거랑 같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바로 이해는 안 되고요. 이것도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증명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어쨌든 이 내용 자체 5번의 평행선 공준은 증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전제를 써서 증명할 수 있는데 이 전제하고 이거하고 실은 똑같은 조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2, 3, 4의 공준만 가지고 5번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준, 공리 맞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증명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공준의 어떤 특징? 이것도 어떤 명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명제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증명을 못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것처럼 보여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원리로부터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로 해야만 다른 것들하고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순환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스타트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클리드의 어떤 대단한 천재성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고 싶다. 이게 유클리드 기하 원론의 1권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정리 47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 정리 47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써야 될 것인지 계획을 짜고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그 증명이 안 되는 가장 최소의 원소들을 찾아내는데 이 사람은 10개를 찾았다는 겁니다. 공준 5개하고 공리 5개만 있으면 그 명제를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만 있으면 또 다른 명제들도 다 증명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직 10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나머지 정리들을 다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 검토해서 최저 수준의 어떤 더 이상 증명이 안 되는 기초적인 원소, 엘리먼트들을 찾았더니 이게 10개밖에 안 되더라. 그러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증명들을 다 해내기 시작하는데 반박이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클리드 혼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유클리드 학파가 있어서 그 집단으로 이것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유클리드가 실제로 존재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동으로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유클리드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이 주동이 돼서
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혼자서 한 건 아니고 그 당대에 있던 모든 수학 원서, 수학책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결국 자기가 이제 집대성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플라톤 학파나 여기서도 기하학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유클리드도 물론 신플라톤 학파다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수학이 이제 플라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었기 때문에 유클리드도 아테네 학당에 다녔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실은. 어쨌든 이 5개가 이제 도형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어떤 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대에서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필요하다. 이게 좀 밝혀져요. 근데 이 당시 수준에서는 더 찾아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리 5개가 있습니다. 공리 5개도 실은 뭐 영어 번역본으로 혹시 보시게 되면은 또 한글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그 원본을 보고 이게 뭐지 싶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어요. 공리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것과 같은 것은 또한 서로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같은 것과 같은 것은 또한 서로 같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 옆에서 이건 이거야 라고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것과 같은 것은 또한 서로 같습니다. 대략 짐작은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다고 하면은 B랑 C랑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대에 적혀 내려온 이제 그 정말 원본들을 볼 때도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추리소설 작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거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보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다른 뒤에 나오는 글들 읽으면서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이 이거라는 사실은 문자로 써놓으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말로 써놓으면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두 번째도 그래요. 같음에 같음을 더하면 전체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같음에 같음을 더한다. A랑 B랑 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것을 더합니다. 그럼 또 같아요. A랑 B랑 같으면 같은 것 C를 양변에 더해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세 번째, 같음에서 같음 빼면 나머지가 같습니다. 이것도 뭐 동일한 요령으로 A는 B라고 하면은 같은 걸 빼면은 같다. 역시 등식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굳이 증명을 해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건 증명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일치하는 것은 서로 동등합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말인지. 아니, 서로 일치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이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다 겹쳐놨을 때 똑같아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겹쳐놓을 수 있는 것은 합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합동이라는 말도 좀 어렵잖아요, 실은.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수준에서 합동이란 말은 이제 두 삼각형의 합동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대개는 세 가지 조건, SSS, SAS, ASA 조건, 합동 조건을 만족하면은 두 삼각형의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왜 두 개의 그 삼각형, 예를 들어 삼각형 얘기하겠습니다.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다라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서로 일치하는 것은 서로 동등합니다. 동등하다는 게 합동이라는 뜻이고, 일치한다라는 것은 겹쳐 놓았을 때 똑같다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풀어 써서 세 변의 길이가 같거나, 사이드가 같거나, 사이드 앵글 사이드가 같거나, 앵글 사이드 앵글이 같거나 가 되면은 삼각형의 합동이다라는 말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합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4번 공리를 가지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겹쳐 놓을 수 있다. 근데 이 겹쳐 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겹쳐야 되잖아요. 그럼 도형을 들어서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수학적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잖아요. 저희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은데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서 위에다 올려놨더니 완전히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뭐 말은 되지만 그게 어떤 수학적 논증의 어떤 행위인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도 이 말을 적어놓긴 했지만 증명 과정을 이렇게 쓰는 거를 굉장히 조금 불편해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증명 과정을 보면은 위에 겹쳐 놓는다라는 얘기를 피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최종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증명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후대 수학자들이 다 간파를 했어요. 유클리드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았어.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 하면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힐베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자체가 공리다, 그냥 세 변 같으면 같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도 같다라고 봐야 된다. 합동에 대해서 저거는 공리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합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콩그루언트라고. 콩그루언스. 콩그루언스. 뭐 아마 스펠링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콩그루언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합동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실은. 제가 여기서 합동이라고 표현을 쓴 거고. 합동을 뜻을 생각해보니까 더한다는 거잖아요. 더를 하면 안 돼. 서로 같다, 이런 합동. 더하고 같다. 그 한자까지 파고들면 또 저희가 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온실동인가 같은 동인가요? 예, 같을 동이죠. 예. 더해서 같다. 그러니까 서로 같다 정도로 그냥 번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공리가 이제 합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리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일치하는 것은 서로 동등하다. 이거 참 번역하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리스로 적힌 거를 서양 사람들이 뭐 저쪽 언어로 또 번역한 판본을 가지고 영어로 다시 번역하고 그걸 또 한글말로 번역하면서 이 공리가 정말 이 공리일까? 이런 의심이 좀.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좀 길거리에서 실험 같은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겠냐고. 아니, 원본은 이랬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은 것은 서로 같습니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말을 바꾼 겁니다, 이게. 서로 같은 거로. 네. 서로 같다. 네,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은 것은 서로 동등하다, 이렇게 돼 있던가. 어쨌든 제가 약간 또 말을 바꿔서 나름대로 이 뉘앙스에 가깝게 좀 만들어 본 거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쉽죠. 5번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이거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유클리드는 이 10가지를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파헤칠 수 없는 어떤 증명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들, 엘리먼트들이라고 봤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은 유클리드가 놓치고 있던 또 공리들을 나중에 수학자들이 또 발견해요. 다 발견해서. 힐베르트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 10개밖에 안 썼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학이 발달하면서 이 연속성이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순서성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이 합동에 대한 것도 좀 보강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좀 보충을 나중에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어떤 지식 수준에서는 일단 요 정도로도 충분히 좀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란 게 완벽한 수학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때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클리드가 정말 논리학의 표본이고 2000년 동안 뭐 이걸 대체할 만한 교과서가 없었다라는 엄청난 그 사실을 가지고 있지만 잘 따져보면 여기도 허점들이 좀 많이 곳곳에 있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요.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논리가 좀 결함이 있다. 좀 부족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좀 뒤에 제가 정의를 볼 건데 정의에서도 많이 또 논란이 많아요. 그 부분도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공리. 보면 다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들을 이제 붙이는 거죠. 점은 뭐고, 직선은 뭐고, 또 평면은 뭐고, 삼각형은 뭐고, 평행선은 뭐고, 이런 정의들을 붙여놓고, 정의도 일종의 가정 같은 건데, 어떤 도형이 가지는 성질들을, 주된 성질들 하나를 뽑아서 정의로 쓰는 거죠. 근데 그 정의가 또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대에 봐서는 이게 정의가 좀 아까도 봤지만, 직선하고 선분을 좀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런 거. 그리고 각을 정의하는데도 이렇게 둥그런 각, 직선각이 아니고 둥그런 것들까지도 각으로 다 인정하다 보니까 약간 모순 같은 게 나중에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 거죠. 이런 약간 한계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그 놀라운 시도를 했다. 요거는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라고 하는 게 총 13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유클리드가 쓴 원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원본에 대해서 나중에 해설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번역 같은 걸 주석을 좀 다는 어떤 스타일로 그 후대 수학자들이 이 책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해설서가 남아 있어서 원본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거꾸로 추정을 해서 원본 13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해설본이 그 유클리드의 서문을 완전히 또 다루고 있질 않아서 실제로 유클리드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썼는가는 약간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밝혀진 13권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첫 번째 1권에서 4권까지는 2차원 평면기하학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1권의 일부 앞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볼 거고요. 나머지 보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제가 좀 수업 시간에 다 하진 못하겠습니다. 1권은 필수적인 예비적인 정의와 공준 공리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합동, 평행선, 직선 도형 등 되게 중학도형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 정리인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그 옆 정리 47, 48이 있는데 이게 실은 1권의 주제예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정리, 공리, 공준을 딱 만들어 놓고 46개의
정리들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연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구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피타고라스 정리였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47계단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방식의 증명들이 많죠. 피타고라스 증명에 관련된 책도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뭐 200개가 넘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 있고요. 그 증명 과정을 유클리드처럼 접근한다고 하면은 몇 개 안 되는 정리로 그냥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실은 47번까지 이끌고 가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대신 다른 거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길을 택함으로써 평면 도형을 다루는 거의 모든 어떤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 그 원소들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아프리카 여행을 가고 싶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딱 목적지 잡아놓고 이거를 하는 여정 자체를 어떤 교육과정 스타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구성이 굉장히 좀 깔끔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대화소설 하나를 딱 잡기 위해서 대화소설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그 대화의 궁극적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모든 도형에 관련된 기본기를 몽땅 다 써먹겠다라는 어떤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제 생각에 소설가로서는 굉장히 좀 탁월한 게 아니냐. 무미건조하게 딱 결론만 내기 위해서 몇 개를 쓰고 끝낸 게 아니고, 이거를 함으로써 다른 모든 도형들을 다루는 기초까지 몽땅 다 섭렵할 수 있게, 이렇게 나름대로는 좀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 유클리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왜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거리를 잴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가장 큰 본질은 직각삼각형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게 함으로써 두 점 간의 거리를 언제나 계산할 수 있게 해줬다. 거리를 측정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 거리만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도형에서. 뭐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부피를 구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또 우리가 늘 하고자 하는 게 최단 거리를 찾거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죠. 그 어떤 도형 기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 하나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기하 교과서로 쓰인 이유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권은 그 1권은 좀 두껍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정의도 많이 있고 공준, 공리하고 나서 정리만 지금 50개 정도 나오는 책인데 2권은 14개 정리가 있어요. 물론 앞에 정의 조금 나오고 하지만 1권에 비해서는 분량상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기하대 수학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하대수라는 말에도 나와 있지만 뭐냐 하면 일단 뭐 이런 거죠. 유클리드의 엘리먼트 원소들은 무엇이었냐? 뭐 1번은 피타고라스로 가는 배 여정이었다. 여기로 가는 47계단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은 기하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곱셈 법칙 이런 거. 그 곱셈 법칙을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겁니다. 뭐 배분 법칙 또 이제 뭐 제곱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코사인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도 들어 있습니다. 약간 뜬금없죠. 곱셈 법칙 하다 말고 갑자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간단한 14개짜리의 어떤 정리를 이용하고 있고, 상권은 약간 또 이것도 39개 정리를 갖고 있는데 원에 관련된 내용, 원의 현, 할선, 접선, 각도 측정에 관련된 정리들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권에서는 16개밖에 또 안 되는데 여기 또 작도에 관련된 내용, 자, 컴퍼스를 이용한 작도, 원에 내접하는, 외접하는 경우 작도, 정답형의 작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권까지는 평면기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론입니다. 근데 기하가 아니고요. 5권부터 비율과 비례, 기초적인 수론을 다루는데, 자, 5권은 에우독소수의 비율 이론. 비율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유리수라든가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 비례나 비율을 다루는 내용인데 수학적인 문헌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6권 이 비례 이론을 닮음도형으로 이제 도형적으로 이제 옮겨서 닮음도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7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 정수론이죠. 여기 유클리드 호재법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수 수업할 때 많이 언급은 하고 저희는 간단한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호재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7권에 나오고 8권은 연비례, 등비수열, 비율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비율 비례에 관련된 내용에 수론 내용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권. 9권은 수론에서 중요한 정리들이 있는데 산술 기본 정리. 산술 기본 정리라고 하면 소인수분의 유일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면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인수분해를 할 때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 그 산술 기본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에 대한 증명, 이것도 좀 유명하죠. 이 기루법으로 증명하는 내용, 이거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꽤 유명하죠, 이것도. 그리고 등비수열 합의 공식, 기하적으로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당시 이제 수학을 그냥 순수하게 수만 다룬 게 아니라 기하랑 엮어서 좀 다루기 때문에 이 닮음이라든가 뭐 도형적인 내용들이 중간에 곳곳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비율 비례를 좀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소수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정수론이죠. 7권서부터 7권, 9권은 이제 정수론에 관련된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뭐 기하만 다룬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권에서는 무리수도 다뤘다.
아무래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는 언제나 발견이 될 수밖에 없죠. 무리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권에서부터 13권까지 좀 3권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입체도형입니다. 드디어 이제 선, 면, 평행 육면체, 정면체, 각기 등 이렇게 입체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권은 원의 면적과 각불, 각기둥, 원뿔, 원뿔, 그리고 구, 원기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원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죠? 그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주율을 쓰지 않고 그냥 비례한다 정도로 그냥 활용해서, 그 원주율이 아마 좀 이때까지 근사값으로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 오차가 나잖아요. 3.14 정도의 수준에서 좀, 그것도 아니고 이제 분수로 다뤘겠죠. 분수로 다루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숫자들 표현이 좀 맞지가 않으니까 그냥 비례관계 정도. 그러니까 구의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3권 마지막 권에서는 정사면체, 이렇게 정사면체를 다루는데요. 정사면체가 5개밖에 없다는 게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증명이 되죠. 플라톤이 정다면체 도형을 만들고 거기 굉장히 좀 의기양양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여기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12, 13권은 이제 입체도형에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입장에서 입체도형의 가장 기초가 역시 평면에 관련된 어떤 성질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약간 좀 엉성해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입체를 다룰 만한 어떤 도구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없고, 작도라고 하는 것이 평면도형이기 때문에 입체도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도가 일단 불가능하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잘 모르고 논리적으로도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에는 조금 엄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 원로는 1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구성 중에서 특히 저희는 1권 주로 1권의 앞부분 조금까지만 저희가 좀 볼 거고요. 분량상 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좀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국내 유클리드 기학 13권을 다루고 있는 책은 한 출판사밖에 없어요. 교우사에서 나온 9권짜리 그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은 기본적으로 히스라는 사람이 만든 1908년에 만든 유클리드 더 서틴북, 엘리먼트 더 서틴북이라고 돼 있는 13권짜리 유클리드 기하 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1908년도에 그게 나왔어요. 그거의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내신 분들은 또는 아마존이나 이렇게 이제 외국 서점에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또 13권짜리다 보니까 3권 정도로 나눠서 이제 출판이 되어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다가 그 책은 이제 그리스 언어를 적어 놓고 영역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입부에서는 그 유클리드란 누구고,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서술이 옆에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 그게 나오는데, 국내 번역본에는 그 부분은 싹 다 빠져 있어요. 그 앞부분에 한 몇 페이지 정도 되나?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이 잘려져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유클리드 원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번역해서 지금 출간이 됐고요. 출간된 지도 꽤 오래돼서 지금 시중에는 2판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판은 약간 좀 달랐습니다. 같은 교우사긴 한데 그 정리 먼저 딱 따로 책을 내놓고 해설서라고 따로 내는 이렇게 이중으로 편집이 된 책이었는데 근래 나온 거는 이제 그거를 통합해서 그냥 번역본에 충실하게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1편을 이제 참고로 해서 최근 나온 것은 뭐 내용이 거의 이제 같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권을 이제 번역한 국내 유일한 책이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 대한 소소한 책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13권까지는 아니고 앞에 1, 2권 정도 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이런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는데 이거 보는 것도 꽤 큰일이어서요. 전공자들도 잘 안 봅니다, 실은. 저도 이게 본 게 이제 학부 다닐 때는 뭐 볼 생각도 못 했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시간 나는 학원 강사할 때나 좀 틈틈이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원본을 다 보진 못했고, 그냥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봐서, 언젠가 저도 다, 완전히 다 봐야죠. 자, 이렇게 13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유클리드 이후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유클리드 이후 12페이지입니다. 기하학 원론에서 오공준인 평행선 공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끝에 19세기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고요. 보요이하고 로바첵스키 두 사람이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당시에 가우스나 리만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가우스는 알고는 있었는데, 워낙 이제 사회 분위기가 유클리드 기하학만을 숭상하던 때라서 짱돌 같은 걸 맞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가우스는 알고는 있으나 침묵하고 있던 상태인데, 이 보요이나 로바첵스키 이 분들이 좀 젊은 수학자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가우스는 나중에 참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또 리만 같은 경우는 가우스 제자인데 리만도 당연히 이쪽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타원 기하학을 또 이 사람은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들이 나타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가정을 안 따르고 전혀 새로운 가정을 또 해서 새로운 기하학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몇십 가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요이 로바첵스키 얘기할 때는 뭐 쌍곡 기하학, 타원 기하학 요 정도 얘기하면 됐지만 요새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기하학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요. 자,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탄생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현실 세계를 관영하고 있다는 믿음을 깨뜨렸고 수학의 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됩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인간이 그럴싸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리인 줄 알았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고 자기도 정말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진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이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좀 처음에는 분노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점차 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충격과 공포 뭐 이렇게
패닉 뭐 이런 것들 안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당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칸트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산술과 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언적인 것이지 분석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게 선언적이다. 이성으로 발생된 관념의 존재를 인정하여 이것은 경험적인 관념보다 우월하며 보편타당적이고 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도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선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로바차츠키는 자신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천문학의 연구 또는 미소의 현상 범위 연구에 주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보다는 굉장히 커다란 우주적 관점에서 통하는 기하 또는 아주 작은 세포 이하의 단위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기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계는 대충 유클리드 기하학이 맞고 우주로 가면 내가 맞고 또 작은 세계로 가면 너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제한된 범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기하학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하학이 가장 올바른 기하학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기하학을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미소 세계에서는 이 평면이 있는 어떤 평면 기하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지구는 구면이니까 휘어져 있는 위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어떤 기하학을 택하더라도 평면 기하학으로서도 한계가 나타날 것이고 공명 기하학은 너무 공률이 작으니까 쓰나마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하학을 택하더라도 중간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저도 좀 이런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경계 영역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견해는 칸트의 인식론에서 얘기되는 공간의 아프리오리설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로바차츠키에 의하면 인식은 지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며 의식에 선천적으로 부여된 무엇인가의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칸트의 주장하고 정면으로 대비되는 부분이어서 칸트가 공격을 크게 이제 받은 거죠. 이거는 저도 이제 칸트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과학적인 진실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좀 이렇게 반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철학뿐만이 얘기겠습니까? 다른 학문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넓어질수록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혹은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100%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더 이상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충분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기하학이 발표된 지 60년 후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평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있다,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선으로 보낸 것이 휘어져서 간다라는 놀라운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겠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에 대한 기초 이론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어떤 공리를 바꿔치기 하는 어떤 관념 유의 같은 게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실제 그런 세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 한마디
남겼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 때문에 덕분에 내가 상대성 이론을 잘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유클리드 원론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클리드 원론이 가지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하고 또는 약간 한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 도형으로 가서 점선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를 안 풀어서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점선면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철학자들이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살펴보는 것도 이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고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고.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도 이제 대충 이런 얘기 있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제 기하학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